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금 완화돼서 시행 중인데 이 1단계로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거 쉽게 풀어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3가지 이슈로 정리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법 두툼한 외투를 챙겨 나가셔도 어색함 없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 되겠고요.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을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경상 해안에 낮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0도에서 13도,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또 중부 내륙을 포함한 곳곳에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반전의 매력. 반전의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어떤 반전의 그런 드라마틱한 이런 게 있으면 더 재밌고 그렇죠. 그럼요. 저도 반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뭐 사람만 해도 반전이 있으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 반전 매력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끄는 멋진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80년대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곳. 최근 한 드라마의 배경으로 나오면서 핫해진 곳이죠. 일명 쌍리단길이라 불리는 이곳에 반전 매력이 숨어있는 장소가 있다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 시선 끄는 수상한 장소 발견. 아니 근데 여긴 부동산 아닌가요? 다들 집 보러 들어가는 걸까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부동산인 이곳에 혹시 반전이 숨어있을까 싶어 들어갔는데 부동산인가 음식점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이곳의 정체? 아니면 진짜 부동산인데 직원들이 식사하는 걸까? 대체 이곳의 정체 뭐예요? 여기 떡볶이 맛집이에요. 에? 여기가 진짜 떡볶이 맛집이라고요? 세상에나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건 즉석 떡볶이였는데요. 김말이에 각종 튀김, 순대에 라면까지 넣은 푸짐한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부동산을 찾는다는 사람들. 그런데 부동산과 떡볶이, 떡볶이와 부동산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니 사장님, 여기 떡볶이집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여긴 원래 부동산 집이었는데요. 저희가 인수한 다음에 떡볶이집을 바꿔왔거든요. 지금 떡볶이집이죠. 바꾼 부동산 아는 떡볶이집. 부동산이 품은 반전 매력 덕에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떡볶이 명소가 되었다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떡볶이 먹는 즐거움과 함께 가게 곳곳에 숨어있는 부동산의 옛 추억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올해 2월 부동산을 떡볶이집으로 바꿨다는 사장님. 아니 근데 왜 간판이며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젊은 창업자다 보니까 돈이 좀 여유가 없어요.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그냥 그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에다가 다행히도 이렇게 잘 되고 있네요. 부동산에서 떡볶이집으로 바꾸는 데 들어간 비용은 단돈 100만 원. 부동산의 반전 매력이 입소문을 탄 덕에 인증샷을 찍으러 전국 방방곡곡에서 손님들이 찾는답니다. 자, 이처럼 최근 SNS에선 반전 매력이 있는 장소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야,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공장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 샹들리에가 반겨주는 럭셔리한 레스토랑이 펼쳐지는가 하면 건강원 간판을 달고 내부에서 고급 와인을 파는 등 겉과 속이 다른 장소들이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특히 이곳은 부동산에서 떡볶이를 파는 반전에 한번 놀라고 푸짐한 즉석 떡볶이 가격이 1인당 1,90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두 번 놀라고
그 맛에 또 한 번 놀라는 매력이 있어 아주 인기라고요. 지나가다가 부동산 놀러서 먹는 느낌이 그치? 뭔가 얼리지 않는 곳에서 밥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경찰서에서 짜장면을 먹는 부동산에서 밥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진짜 부동산에 그냥 들어와서 먹는 느낌이라 색다른 것 같아요, 진짜.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경기도 이천시. 반전 있는 장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온통 공장과 창고뿐. 제대로 찾아온 곳 맞아요? 에? 유심히 살펴보던 중 주차된 차들이 꽤 많은 공장 발견. 우리가 찾던 반전 있는 장소가 맞을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건물 속으로 짝지어 들어가는 사람들.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일단 들어가 봤는데요. 공장 같은 건물 외관과 달리 너무 다른 내부. 600평의 넓은 실내 공간에다 통유리 창을 액자 삼아 이천 전경이 녹아든 이곳.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가구 갤러리인가 싶던 순간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커피와 빵을 즐기는 사람들 포착. 아니 여기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에? 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에? 아 여기 그냥 베이커리 카페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공장이 아니라 대형 베이커리 카페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른 매력 장소 제대로 찾은 것 같죠? 각양각색의 빵과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는 이곳. 마치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30분 간격으로 새로운 빵을 구워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빵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 이야, 그 가지수도 정말 많은데 그렇다면 손님들은 이곳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마트가 더 눈에 띄고 그래서 마트인가 카페인가 잘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크기도 크고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반전이었다. 건물 1층이 마트다 보니 마트로 착각을 해서 들어왔다가 이곳의 반전 매력에 반한다는데요. 그렇게 다녀간 손님들 덕에 입소문이 나 이천의 명소가 되었답니다. 어우 정말 괜찮다.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로 유명해진 이곳. 그런데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빵이 너무 맛있고 또 쌀로 된 빵을 또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뭐 언뜻 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빵과 비슷해 보이지만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든 빵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이것. 아니 어쩌다 쌀빵을 선보이게 됐을까? 여기 지역이 이천이니까 쌀이 유명한 고장이어서 쌀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천에서 나는 쌀가루와 유기농 밀가루,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이곳에 또 다른 매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라는 장점을 10분 살린 좌석들입니다. 한국적 감성 풍기는 좌식 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돼 골라앉는 재미가 있다나 뭐라나. 게다가 요즘 시국에 맞게 테이블 간 간격이 아주 넓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라고요. 예쁜 이런 자리들도 많고 또 여자들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와서 막 이렇게 맛있는 빵도 먹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반전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 때문에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여러분도 반전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진짜 저런 빵집들이 예전에 큰 공장이었던 데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허름한데 안에 들어가면 어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카페로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니기도 하는데 저런 곳들이 더 인기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경제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카널리스트,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또 방송인 권영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나눌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연이은 비바람에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일조량도 부족해지면서 각종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9,000원을 훌쩍 넘어 지난해보다 가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문화 깻잎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 매대에서 배추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추가 너무 비싸. 안 갖다 놔. 거기서 바닥에서 10,000원 해. 500원, 1,000원 붙이자고 가격은 못 팔아. 그러니까 주문만 갖다 줘. 주요 김치 업체들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일부 포장김치 제품 품절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포장김치를 찾는 수요가 늘었지만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배추값이 지난해보다 2배가 올랐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9월에 채소값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했고 배추가 금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10월 둘째 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가격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배추부터 쭉 채소 가격 좀 알려드리면요.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넘은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0kg으로는 22,000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80% 이상. 그러니까 두 포기 사면 벌써 2만 훌쩍 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도 41%나 작년 대비 올랐고요. 고추 아마 붉은 고추는 이제 12월에 김장 대비해서 뭐 선취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31% 2배 넘게가 훌쩍 오른 거고요. 깐마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가 넘게 올라서 아 이게 9월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라는 우리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에 장에 좀 가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방송 끝나고 매일 장을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생김치를 좋아해서 포장김치를 사 먹을 정도거든요. 근데 김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생각나세요? 배추가 금값이 돼서 금치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설렁탕 집에서도 양배추를 썼던 적이 있는데 이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옛날 금치는 14K예요. 요새 24K입니다. 정말 배추 시장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니 한 폭이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가 이렇게 작아요. 작아가지고 집안에 저희 4식구인데 김치 하나 딱 하려면 그래도 옛날에는 한 2폭 있으면 됐었거든요. 지금은 한 6폭이 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단무지 먹습니다. 아니 예전에 식당 가면 김치 맛있네요. 하나 더 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에 그 얘기 못해요. 못해요. 요즘 너무 비싸져서 저희 어머니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섭다고. 김치나 아니면 배추 사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장철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말 12월부터가 우리 김장철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마다 뭐 김치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4인 가족으로 보통 우리가 한 20포기는 담근다. 이게 뭐 평균입니다. 우리나라에. 작년에 23만 원 뭐 이랬는데요. 올해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표에도 나오는데 40만 원대. 앞자리가 3자도 아니라 4자입니다. 43만 원이 넘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작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앞서 보니까 배추, 무, 붉은 고추, 깐마늘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이게 결국 김장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김장은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사 먹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포장 김치에도 배추 김치가 거의 동이 나서 없다라는 게 문제죠. 홈쇼핑 저는 자주 합니다. 김치가 사라졌어요. 홈쇼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홈쇼핑 말고도 포장김치도 많이 요새는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마트 가시죠?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김치 파는데 저는 이제 이런 데 가서 이제 시켜 먹는데 이러고 시작되는데 갔더니 지금 저는 품절이라고 나와 있는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에 동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김장철 시작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야, 어떡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몰라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는 포장김치까지도 구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김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예요? 김포족. 김치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별말이 다 있네. 김장을 이제 포기한 김치를 포기한 무슨 일이 김포족이라고 하는데 앞서 권영세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렇게 배추 가격 오르고 김치 가격 비싸면 다 사 먹습니다. 사 먹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 이게 안 통하는 게 이런 포장 김치를 만드는 제조업체도 물량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대량 구매를 하고 뭐 상대적으로 싸게 만드는데 이미 이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뭐 물량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가공김치 쪽도 가격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이익을 얻는 김치가 있는데요. 사실은 묵은지는 아주 특정 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아주 그냥 조금만 사는데 이 포장김치가 이게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서도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오르지 않는 묵은지 매출이 많이 올라서 한 업체 같은 경우는요.
포장김치 판매 중단되니까 이 묵은지가 매출이 반대로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뭘 담았냐면 석박지를 담았어요. 무로 하는 걸. 석박지를 담았는데 제가 했더니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인의 소울 음식이 김치잖아요. 네. 없어도 김치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데 올 겨울 어떻게 날지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올겨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1월에서 12월 초에 김장김치를 담궈서 내년까지 먹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글쎄요. 근데 배추값이 이게 요번 장마 비 많이 오고 태풍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좀 지났으면 좀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추 농사는 크게 한 4번 정도가 돼요. 3개월 단위로 공급이 돼서 시기로 보면은 이제 3, 4월에 한 번 나오고요. 6, 7월에 나오고 9월, 10월에 나오고 12월, 1월에 나오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 나오는 배추 또 6, 7월에 나오는 배추가 다 그냥 농사가 망가져 버렸죠. 뭐 장마, 집중호우. 그래서 이제 9월, 10월 배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실은 일시적으로 수급 공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10월, 11월에는 어느 정도 좀 공급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렌지 배추 때문에. 그러나 당분간은 좀 이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이런 상황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정말 집집마다 그야말로 비상이잖아요. 김장은 좀 제대로 할 수 있겠지라고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국은요 일단은 김장 파동은 없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12월, 1월 나오기 전에 11월에 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대관령 쪽에서 이제 대규모 또 한번 배추가 공급이 되고 실은 이제 3, 4월, 6, 7월에 배추 농사 망쳤지만 그 이후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고랭지 나오고 뭐 12월부터 하는 배추가 빠르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공급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는 배추 가격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찾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은 있습니다. 자, 배추 물량이 딸리다 보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구입해서 먹기 선뜻 구입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1단계로 완화되고 이러면서 전에 못했던 소비 쿠폰인가요? 그거 이제 다시 도는 거죠? 그렇죠. 소비 쿠폰.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1차 긴급재난금이 나오고 내수 소비 심리가 굉장히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당국이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자. 그러고선 이 분위기를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뭐 너무나 안타깝게도 8월 말경에 이제 재확산이 나왔고 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1단계로 낮춰지면서 다시 전에 계획했던 소비 쿠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전체 한 1,700억 정도가 되고요. 8개 분야에서 일종의 할인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숙박, 공연, 관광, 외식, 체육, 농산물 구입 이런 데거든요. 아마도 곧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 공급 내용들이 자세하게 전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을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 제가 이제 할인 쿠폰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공연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영화에서 요즘 영화비 한 뭐 10,000원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예비하면 1인당 6,000원. 거의 8,000원이 할인이 되기도 하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저 쿠폰을 가지고 구입을 하면 20% 혹은 이제 그 이상 할인도 될 수가 있겠고 이 밖에 전시라든가 체육시설을 좀 보면 그동안에 뭐 2단계 나오고 2.5단계 나오고 웬만한 헬스클럽들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 체육시설도 월 한 8만 원 이상을 이용하면은 3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1,700억. 우선 이게 뭐 2,000원 한도에서는 소비 쿠폰을 쓰지만 이게 잘 활용이 되고 다시 한번 내수 소비 심리를 끌어올린다면 뭐 또 한 번의 2차 소비 쿠폰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역 부분에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방역 부분 아직까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 제가 이제 공연, 전시, 영화 이런 분들이 제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오면 이러다가 정말 망하고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번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이게 또 사실은 부득불 실내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꼭 붙이는 게 뭐냐면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코로나19 소독을 실시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천안이 발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관계자들도 좀 걱정 아닌 걱정은 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재확산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드디어 결국 가을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재유행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 쿠폰 어떻게 쓸까 우리 이런 얘기 함께 나눴는데 소비는 방역과 함께 꼭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 이슈로 우리 사는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 이슈부터 보죠. 네, 금주의 이슈 탑3입니다. 자, 가장 먼저 3위 보시면 혁신 기술로 채운 뉴 노멀 시대입니다. 이달 초 서울 도심에 문을 연 한 편의점. 신용카드 인증 후 얼굴 촬영까지 마쳐야 입구가 열립니다. 직원이 따로 없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자정 시간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시간대 점원은 로봇입니다. 이제부터 결제에 집중. 방해하지 않을게요. 소비자와 편의점 점주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분 30초 정도 걸렸네요. 대면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까 코로나에도 굉장히 많은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칭하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또 잘 계산하시고 가시고. 고객 스스로 번호 이동과 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도 등장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무인 매장에서 생체 인증을 하면 직원 도움 없이도 휴대전화 구매와 개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니, 편의점도 로봇이 대신하고 번호 이동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람 없이 가서 그냥 하고. 그죠? 코로나19 이게 참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을 바꿔요. 세상이 훅하닥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기계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다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무인 편의점 같은 거 봤는데 이게 지금 TV에서 보면서 신기하다 한데 이게 조만간 우리의 일상으로 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편리하긴 한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분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편리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또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이런 데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조금은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친절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보다 보면 뭐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첨단 시설 대비해서 구축하는 곳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뭐 자동차 회사인 우리나라의 대표 H업체는요. 언택트 마케팅을 위해서 가상 전시회 컨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해 자동차는요. 그래서 자동차 박람회가 열리면 정말 많은 남자분들 특히 여성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전시가 아니라 가상 전시회를 통해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H업체는요.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제품 프로모션 활동도 그냥 이제는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요새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냉장고 문 열릴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희 집은 냉장고 문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전제품이 사실 저희 일상에 있었지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별 희한한 가전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말로 하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이런 가전들이 되게 많고 냉장고가 날씨도 알려줘요. 희한하게 많이 저희 집에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삼땡전자가 스마트 싱크라고 해가지고요. 일명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홈 플랫폼을 이제 제시를 해서 요거를 이제 여러 광고로 이제 알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가전하고 우리가 흔히 최근에 많이 들었던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그 사물 인터넷 기기를 연결해 가지고 말로 불도 켜고 냉장고도 열고 세탁기도 돌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다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모든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던 미래가 이제 우리에게 임박한 미래, 내일의 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집에 계속 계시면서 가전제품 쓸 일이 많아졌다 그랬는데 저도 이사하면서 이번에 가전제품 새로 몇 개 구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한 일주일이 있어야 집에 온다 그러고 팔리긴 많이 팔리죠. 그죠. 그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이기도 하고 이제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게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BTS가 이번에 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피처링한 곡이 1위가 되면서 네. 뭐 싱글 차트에서 1, 2위 동시에 석권하는 아주 네.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BTS의 인기에 힘입어서 한 게임 회사가 내놓은 게임인데 방탄소년단 스토리 소셜 게임. BTS 유니버셜 스토리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BTS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BTS를 좋아하는 그 아미라는 팬클럽이 뭐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유저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서 뭐 일정 관리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에도 동참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새롭게 나온 챕터가 어떤 챕터냐면 빌보드에 입성한 이후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이 BTS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챕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BTS는 진짜 나오면 그냥 막 굉장히 인기예요. 사실 BTS 같은 경우는 떴다 하면 1위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근데 최근 BTS가 중국에서 좀 난타를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바로 며칠 전이었죠. 이 BTS는 지난 7월 이 미국 비영리 단체로부터 한미 관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며 벤 프리츠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BTS는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도 우리는 양국,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이 양국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 또 미국과 싸웠던 또 이 항미 원조의 역사를 모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불성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BTS 폰 케이스를 가지고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있었습니다. 이 BTS가 이 중국 존엄성을 무시했다고 팬을 그만둬야 한다, 뭐 탈아미를 해야 한다는 게 중국에서 이제 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부 보도이긴 하지만서도요. 중국 SNS상에서 BTS 폰 케이스를 가지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보도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아직도 BTS를 좋아하다니 맞을만하다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나아가서 BTS가 광고 모델인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는 이 불매운동 주장까지 나와서 조금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 들어도 중국이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과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한미 간의 관계인데 지금 뭐 미중 또 중미 간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25일이 항미 원조 기념일이라고 지금 중국에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추어서 뭔가 미국을 어떤 그 때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BTS를 먼저 때리는 게 아닌가. 근데 BTS, 우리 BTS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미예요, 아미? 아미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부 좀 국수적인 성향을 띈 누리꾼들의 반응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사실 또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황구시보라는 이제 중국 그 공산당의 인민일보 자매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 증폭된 기사들 많이 실어냈었는데 좀 자극적인 그 발언들 또 자극적인 기사 많이 실어내는 곳인데 그러니까 나름의 언론의 역할을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외 외신들은 BTS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들이요, 이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들을 옹호해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극단적인 애국주의 그리고 과도한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했고요. 그런 비판하는 보도들이 자주 나왔는데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양이 됐다는 내용의 외신들이 공통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한미 그리고 중 그리고 북이랑 이렇게 좀 관계가 됐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중국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보탰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이 BTS 관련된 성명을 냈는데 내용은 역사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향하고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황구15 공식 사이트에서 BTS 비판하던 기사들이 싹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고 그 관련된 이게 웨이보라고 하죠. 이 중국 내 트위터 같은 건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었던 내용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이번에는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정추문으로 얼룩진 가짜 사나이입니다. 네, 인기 유튜버
이근 대위를 둘러싸고 참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근 대위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죠. 그 피지컬 갤러리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가짜 사나이 지금 시즌 2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시즌 1에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근 대위가 뭐 큰 인기를 누리면서 각종 방송뿐만 아니라 뭐 광고라든지 러브콜 받을 정도로 화제의 인물이 됐었던 인물이죠. 이 특히 남성미와 카리스마를 통해 이 사랑받던 인물인데요. 외모가 그래도 잘생겼어요. 네. 근데 여기서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도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유튜버이긴 하지만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근 대위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사실 B2였어요. 그렇죠. 뭐 이 이근 대위 처음 구설수 오른 게 이제 채무 불이행, 우리 흔히 이제 B2라고 얘기하는 건데 2014년에 이 A 씨라는 분이 이근 대위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걸 돌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소송을 냈었고 2016년에 이 민사소송에 대한 이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 B2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판결문 내용 보면은 200만 원 빌린 것에 대해서 2016년 4월까지 계속 그 갚을 때까지 그 이자 15%를 계속 낸다라는 그 판결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2016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내용들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런 판결문까지 있는데 지금 이근 대위가 뭐 돈 빌린 적 없다,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있어서 속상하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근 대위가 돈 빌린 것 자체를 부정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이 논란이 나왔을 때 이근 대위는 부정했었습니다. 뭐냐면 그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었는데 이게 뭐 여러 번 나누어서 조금씩 갚기도 했었고 뭐 스킨스쿠버 강습을 해준다든지 다른 형태로 이 모두 변제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왜 재판에는 그럼 대응하지 않았냐. 근데 뭐 당시에 이제 이라크 파병도 갔었고 뭐 외국에 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우편물 보다가 이런 내용들을 알았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되거든요.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런 모든 얘기들이 글쎄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녹취록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 보면 중요한 사실 딱 2개 있습니다.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근 대위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빌렸던 사실이 있고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사실도 이근 대위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변제하지 않았던 건 맞는 거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내가 착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200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논란은 좀 사그라든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B2 논란이 잊혀지기도 전에 가짜 경력 의혹이 일었고요. 거기다가 성추행 처벌 전력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연예부 기자 출신인데 연예부장 김용호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즘 유튜브 활동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여러 가지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근 대위가 지금 뭐 어찌 보면 좀 약간 타겟이 된 것처럼 이 김용호 부장이 계속해서 김용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은 그동안 이근 대위에게 알려져 있었던 그 각종 이력들 중에 유엔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유튜버 김용호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근 대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엔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사진들 공개하면서 가짜 유엔 뭐 이런 거 논란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던 당일날 이 김용호 씨가 또 다른 의혹을 또 하나 올려요. 과거에 이제 성폭력 범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사진 한 장을 같이 올리는데요. 작년 10월 22일 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돼 있는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소송 이 관한 기록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 보면요. 2017년 11월에 강남의 한 클럽 지하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그리고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프로그램 명령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그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근 대위는 이 부분을 처음에 뭐 부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처벌받은 적 있긴 있다. 근데 나 성추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소했고 나는 억울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왔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유튜브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증언이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판결문을 볼 텐데요. 공개된 이근 전 대위 판결문에는요. 이근 대위의 발언과는 조금 달리 판결문은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직시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서도 좀 그런 게 보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그의 추행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과 CCTV 영상 그리고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혔다는 거는 그 범죄 자체를 재판부가 인정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판결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근대위는 나는 좀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법에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피해자가 겪었던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을 법정에서 인정을 해서 결국 판결이 났고 이게 판결문에 적시가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온 거 보면 증인들도 있고 CCTV 영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무작정 부인하는 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유튜브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검증보다는 자기의 주장에 의해서 방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폭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을 거냐. 또 반박을 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또 반박을 믿어야 할까.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어제 폭력 논란과 함께 전과 이범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앞서 계속해서 이근대위 저격하고 있다고 했던 유튜버 그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 씨가 또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전과 이범이다. 그러니까 2015년에 폭행을 저질러서 이제 범죄 경력이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폭행 뭐 혹은 폭력 그 경력에 대한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2015년이면은 이근대위가 현역된가요? 그러면 해군 특수전단의 그 요원이 일반인을 때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좀 큰데? 군인이 일반 민간인을 폭행을 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개의 사건들이 더군다나 확인된 사건들이 연이어 묶여 있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단어의 선택에 대해 좀 중요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과위반이라는 게 조금의 벌금형을 받아도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전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로성에 의한 여러 가지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기준을 보고 잣대를 믿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고 업계에서는 최근 이근대위 지우기가 또 한창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근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잇따르자요. 그를 전속 모델로 내세웠던 이제 광고계가 이근 씨 나오는 부분을 편집하는 등 이근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는요, 이근 관련 홍보물들을 모두 삭제했으며 또 이근 씨, 그러니까 이근대의 얼굴에 사진을 붙여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고업계에서는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광고뿐만 아니라 뭐 방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섭외가 됐고 이미 녹화해놓은 방송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방송 내보낼 때는 그 이근대위 출연분은 이제 편집하고 내보내는 뭐 이런 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근대위 입장, 요즘 근황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특별한 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술잔 들고 뭐 치얼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도 뭐 이제 무슨 술병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좀 덤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근대위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 가짜 사나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출연했던 다른 출연자도 현재 좀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유튜브 콘텐츠가 굉장한 인기를 누렸어요.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천만 원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 시리즈에 출연했던 이제 교관 중에 로건이라는 사람, 또 정은주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논란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법 퇴폐업소 방문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뭐 이것도 유튜버 중에 또 사건 사고 다루는 유튜버가 밝힌 내용인데 불법 퇴폐업소 많이 다녔고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소라넷이라는 그 음란물 사이트를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소라넷의 초대남으로도 활동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로건이나 정은주 씨가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로건 씨의 아내라는 분도 유튜버인데 자신의 채널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닌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댓글도 달리고 이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면서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인기 콘텐츠라고 들었는데 가짜 사나이라는 거 여기에 나온 교관들이 잇따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 뭐 방송이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코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검증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 유튜브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입어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준이 없어요. 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폭로성에 의해서 이게 또 폭로라면은 구독자 수가 늘고 또 뭐 좋아요가 늘기 때문에 이게 또 비용과 또 관련해서 바로 또 이렇게 또 급격히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까지 봐줄까가 저는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죠. 어쨌든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회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저는 뭐 공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명인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다중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이 또한 1인 방송이라도 방송 윤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청자들 자기 팬층에 대한 일련의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 의식도 함께 있어야 선한 방향으로 방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자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버 방송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와 몰리고 쏠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증폭되고 이러는 면도 있는데, 야 이건 뭐 아직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3 이어서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이색 복합 열병식입니다. 깜깜한 밤 평양 도심을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들로 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 방송이 시작됩니다. 광장에 거품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높아지고 정의의 축포가 터져올라 10월의 밤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김일성 광장은 새로 설치한 수천 개의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심야에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악대 연주에 맞춰 열병식이 시작되고 75개 무대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시계탑이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하늘에선 형형색색의 축포가 터지며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김일성 광장에는 횃불 행진과 퍼레이드도 이어졌습니다.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매년 열려요. 네. 근데 특이했죠. 자정에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행사가 열렸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 방송을 그렇게 오래 튼 건 전 처음 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란 건 그 화려함에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무슨 어느 나라의 대표 축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로켓포도 막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북한인 건 알겠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 했던 거 있잖아요. 그 화려한 무대를 생각했는데 단지 다른 건 뭐냐면요. 거기에 무슨 군인들이 나오고 아, 저기가 북한 맞나? 해서 아, 좀 젊어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밤에 연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0일 자정이었습니다. 근데 밤도 아니고 진짜 자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자정에 이 열병식이 진행이 됐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했던 시간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10월 10일이 이제 뭐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0시가 되는 그 시침이 딱 시계탑에 되는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진행됐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또 뭐 불꽃놀이라든지 아주 그냥 뭐랄까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행사가 연출이 됐던 것이죠. 아니 저게 화려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입장이고 저걸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리고 저 시간이 자정이에요. 그러면 저들의 가정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그러네요. 네. 저 다음 날은 쉬게 해줬어야죠. 다음 날은 쉬는데 남편은 쉬지만 다른 아이들과 뭐 학교 가고 다 하는데 그 일상의 지장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좋은 아빠예요. 아빠가 안 들어오고 뭐 새벽에 들어왔을 텐데 저 많은 사람이 어쨌든 열병식은 화려했다 이거예요. 그죠? 굉장히 화려했어요.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죠. 사실은 북한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게 바로 열병식입니다. 뭐 열병식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북한의 신식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행사인데 뭐 항상 그 한
5년 단위로 굉장히 크게 저 열병식을 열어왔습니다. 네. 지난 그 70주년,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열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열었고 특히나 이렇게 야간에 열었다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병식을 거하게 연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있고요. 또 수해라든지 태풍 피해도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크고 화려하게 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뭐 민심이 좀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크게 열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 그 북한의 열병식이 늘 낮에 열리는 것만 보다가 밤 시간에 열리는 걸 처음 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러면 왜 그 시간대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 나오는 의견은 1년에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 화려함 속에서 뭔가를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 나오잖아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ICBM 포함해서 관련된 여러 무기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밤 시간이 낮 시간에 비해서 오히려 자세히 보기가 조금 어렵게 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눈가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김정은의 눈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연설 도중에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28분간 연설을 했고요. 그 연설 중에 이제 인민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12번이나 해요. 그리고 이제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은 고맙습니다 한마디뿐이라는 멘트를 하고 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안경을 벗으면서 이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북한이 추구하는 완벽한 지도자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게 뭐 리더십의 이야기 그 이름표를 붙이자면 감성주의 리더십 혹은 감성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타인을 설득하는 방식에는 이제 흔히 로고스라고 해서 사실을 말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에토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설득의 방식 중에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파토스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역대 북한의 지도자 중에서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고 이거는 사실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시점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들의 몸을 움직이는 시기, 머리를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감성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장면에 보면은 북한 인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이자 동시에 이 북한의 어려움을 또 한번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나왔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어떤 통치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기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뭐 거의 신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이젠 김정은 위원장은 땅으로 내려와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들, 나라에 지금 힘든 일이 많은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잘 하지 못해서 면목 없다. 지난 8월에 이제 경제개발 계획 그 전에 세워놨던 거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면목 없다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이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이 리더십 스타일은 그동안 있었던 완전 무결한 어떤 지도자 이미지가 아니라 이 감성적인 부분을 호소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리더십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글쎄요. 미안하고 막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을 자정에 저렇게 동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김정은 위원장 눈물 흘리는데 또 그거 나왔더라고요. 시계 얘기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IMF 시절 박세리 씨가 양말을 벗고 딱 들어가서 야 이겨내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요. 인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며 울컥하며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려 할 때 살짝 들린 그의 왼쪽 소매에선 금빛 곡선형의 시계 태가 보이는데요. 이 시계는요. 스위스 IWC사의 이거 말도 힘들어요.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제품인데요. 가격이요. 근데 가격이 더 놀라워요. 11,700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1,450만 원이에요. 그래요. 아니 인민을 사랑하는 분이 그 시계를 반짝
이거를 빼고 하지 왜 그랬어요? 난 그거 찾아낸 분도 또 이게 확실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데 손목에는 굉장한 고가의 시계. 아마도 의식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늘 차고 다니고 원래 그렇지. 이제 김정은 그 계열이 명품 좋아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인민들은 굶어도 명품은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됐던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사실상 본인이 인지를 못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민들에게는 시계가 보였던 게 아니라 눈물만 보였을 것이다. 아마 시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네. 감성을 이제 남녀까지.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북이 보여줬던 굉장히 열병식의 그 강인함 또 이 열병식이 보여주는 그 공격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는 눈물을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남쪽 이야기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다음 마치 염려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어서 아무래도 그 뭐 지금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모호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남쪽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냐. 공격성보다는 우리가 당신네들 향해서는 어떤 공격적인 자세는 네.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일단은 뭐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죠.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북한 내부형. 그러니까 나는 남쪽 식구들도 품는다. 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최근 이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나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뭐 전혀 호응을 안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게 또 말로만 저나 그냥 쇼맨십에서 그런가 하지 않아라는 또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또 남다르다고 하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 시찰을 다니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태풍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알려지고 있죠. 북한 내 태풍 피해가 컸던 주요 광산지대인 검덕지구를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80일 전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제 그 전쟁을 치르는 전투는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이 피해 복구를 하는 기간을 80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80일간 이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답사도 많이 다니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 모습이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되고 이러고 있는 것은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부 결속, 네. 북한의 어떤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이탈하는 게 없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네, 말도 많았던 북한의 열병식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닥터가 간다 시간인데요. 오늘 닥터가 간다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이동엽 씨를 무척 놀라게 한 주인공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닥터가 간다에 직접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행복한 아침의 열혈 시청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네, 정훈재입니다. 네, 닥터가 간다가요. 네네. 야, 드디어 주인공이 5번째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야,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만나봐야 되겠죠? 네. 영상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사실 제 아들이 개그맨이거든요. 개그맨 김정환. 코로나 때문에 요즘 공연도 많이 없고 해서 힘들어하는데 그것보다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더니 잘 걷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도 낫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닥터가 간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혹시 제 후배 김정환 그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야, 이걸 또 어머님이 또 제 나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시고 여기다가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선생님, 김정환 씨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봐야죠. 네, 가야 되겠죠? 네, 일단 네. 김정환 씨가 어떤지 네. 바로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김정환 씨 만나러 고! 출발! 하시죠! 야, 여긴가요? 와,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요. 야, 여기 정한이 집이거든요. 네네. 있는지 모르겠네. 떡떡떡.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우리 잘 지내셨죠?
네.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머니? 그리고 여기 우리 원장 선생님 오셨어요.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정한이는 어디 갔어요? 지금 오네. 아이고. 네,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김정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가 간다. 오늘의 주인공 개그맨 김정한 씨입니다. 반가워요. 일단 정한 씨. 네. 제가 올지 꿈에도 몰랐죠.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이 저희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네. 야, 아들이 아프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머님한테 뭐 이렇게 뭐 아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아프다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아도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티가 안 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또 부모님이니까 걱정을 많이 더 하시죠.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네. 요즘에 좀 살짝 TV에 좀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여행도 다니고 네. 이런 걸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자 했었는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아닌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김정환 씨. 2012년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신인상과 우수상까지 수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랬던 그가 좀처럼 텔레비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유튜버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행 콘텐츠를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개그맨이 뭐 편집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두루두루 또 다른 소유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또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초보 유튜버로 서툴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김혜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특히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해 신이 났다는 김정환 씨.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모든 계획과 일상생활마저 엉망이 됐다는데요. 겨우겨우 힘겹게 일어나 벌써 끝냈어야 할 편집 영상들을 볼 때마다 걱정만 앞섭니다.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아파. 채널 하고 있는데 업로드를 해야 돼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의욕이 잘 안 생겨요. 뭐 일을 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계속 아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결국 약으로 통증을 잠시 잊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지금 양약, 이거는 한방이에요, 한방.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래도 좀 편하니까. 그동안 치료는 안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네. 주사 치료 받고 이렇게 네네. 눈에 띄게 좀 좋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좀 신이 났었는데 네. 처음 수준으로 처음에 아파서 아프셨다? 네. 수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정확한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네.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상이 계속되면은 뭐 통증도 당연히 오랫동안 남아 있겠지만은 이제 신경학적 마비가 진행을 하거나 이제 그 진행된 마비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된 마비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닥터가 간다 현장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 힘이 다세요? 네. 네. 내릴 때도 아프시고. 네. 여기서부터 아프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죠. 네.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올릴 때 통증이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 선생님, 네, 우리 네. 김정한 씨 네. 지금 진료를 받는데 어떻습니까? 네. 심각합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허리 병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이제 다리를 들어올리는 검사가 있는데 한 20도 정도만 올라가도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을 때는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같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그래요? 아닌가. 네. 추간판 탈출증이요? 이제 흔히 디스크라고 하죠.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대가 지나면서부터 그 추간판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탄성이 있는 이렇게 조직들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추간판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파열이 된 이 추간판이 뒤쪽에 있는 척추신경을 누르거나 다리나 이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그런 병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도 그 증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을 때는 아마도 조금 증상이 심각하고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프고 나니까 의욕 같은 게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되게 커서 빨리 좀 기운차게 열심히 달리고 싶다라는 거. 외출하기 딱 좋은 화창한 가을 날씨. 어디 가시려고요? 에? 아니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도 이 허리 아픈데 좀 걷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좀 걸어보려고요. 편의점 좀 갔다 오려고. 코로나에 허리 통증까지 겹쳐 수개월째 그야말로 집콕 생활 중인 김정원 씨. 하지만 잠시 걷는 것도 힘겨워 보입니다. 점점 심해지네.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못 걸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촬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김정원 씨. 각종 정밀 검사와 상담을 거쳐 결국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김정원 씨가 이동희 없이 후배 개그맨이었군요. 근데 허리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수술을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편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주에 나아진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또 행복한 아침 닥터가 간다에서는 여러분의 출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치료가 필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출연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우리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부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낮에도 이렇게 가는데 좀 쌀쌀하더라고요. 춥죠 이제는. 근데 오늘은 더 쌀쌀하다고 합니다. 약간 겨울 외출을 꺼내셔도 어색함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보온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